자, 여기 이제 그 테마 13번 넘어갈게요. 자, 구한말 화폐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볼 텐데, 그 구한말 화폐 제도와 관련된 그 내용이 그 예전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어요. 11년도하고 13년도 문제 나왔던 건데,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일단은 그 강화도 그 부속조약 중에 하나가 수조교 부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계약장에서 일본 엔화를 유통시킨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전국적인 유통이 아니라 이거는 계약장 안에서만 유통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때 일본 엔화는 은본위제였어요. 초창기 일본은 은본위제를 채택을 했죠. 예. 자,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해관세가 이제 설치가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1883년에 이제 보면 그 개정된 조율통상 장정이 있죠. 그래서 거기 관세 자주권이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일본이 한번 일본 화폐가 널리 확산될 계기가 되는데, 여기 이제 보통 그 당시에는 그 지금은 항공기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물건, 외국의 물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출하고 수입할 수 있는 통로가 어디였어요? 배였죠. 그러니까 보통 관세 회관이라고 했어요. 회관에서 이제 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는 1883년 당시에는 청나라가 우리나라 내정 간섭기였잖아요. 그래서 청나라가 뭐 재정이라든지 간세 업무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고 있었어. 고물도서. 예.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 해관세 그 운영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그 청나라 정부가 갖고 있었어요. 청나라 정부가. 근데 이제 그 뭐냐면 이 청나라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다가 실제 운영은 누가 했냐면 청나라 정부가 있었는데, 실제 운영 누가 하냐면 일본 정부한테 넘겨버린 거야. 그래서 일본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 청일정부 때는, 그러니까 청일전쟁 이후에는 완전 일본, 청일전쟁과 너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이 다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초기 때부터, 초창기 때 명목주는 청정부가 운영하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운영했다? 일본인들이 다 운영을 했어요. 그게 교과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때 이제 회관세를 이제 하면서 주로 그 관세 수입 있죠. 관세 수입을 이제 일본 화폐도 납부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했어. 엔화도. 그래서 엔화가 이제 널리 또 확산되는 계기가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식화폐 장정 있죠.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가보개혁 1차 개혁 때 이제 했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본위 제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이제 보면, 여기에서 예전에 백동화가 발행됐다고 했죠. 원래는 은화가 이제 본 화폐인데, 그 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화폐였던 백동화가 이제 발행돼서 백동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너무 많이 발급돼서. 그리고 이때 이제 일본 화폐 전국적 유통이 됐다. 왜냐면 이 당시 이제 그 은화나 보조화폐가 이제 널리 보급하려면 찍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찍어내는 동안 이제 동전이 부족하니까 외국 화폐를 호용할 수 있는 조항을 뒀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거기 제7조 있죠. 그 제7조에 따라서 외국 화폐, 특히 일본 화폐, 엔화가 널리 확대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백동화 인플레이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정부의 남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그, 화폐 기계 사와갖고, 찍어냈죠. 이런 것 중에서 이제 백동화 가치가 하락했고, 결국에는 메가드 화폐 개혁 때, 그게 이제 백동화가 이제 없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19세기 말기에 들어가면 은본위에서 이제 금본이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네. 왜 금본이 넘어가냐면 이제 그 당시 금융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미국이 아니죠. 영국의 런던이에요. 영국의 런던. 그래서 영국의 런던의 금융시장에서 처음에 은본이, 그러니까 파운드의 가치의 은혜에 비해서 은본이 태안제도가 유지됐어.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더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게 어디 있어? 그 은본위제하고 금본위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그리고 보통 화폐 이제 발달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무슨 화폐가 되죠? 물품화폐잖아요. 네, 물품화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따지면 뭐 쌀이라든지, 배라든지, 면포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좀 더 물통량이 많아지면 그 물품화폐가 좀 교환이 잘 안 돼. 무거워. 교환하기가. 물통량 많으면 뭘로 나오냐면 침략화폐가 나. 침략화폐는 뭐냐면
포면 가치. 실제 가치가 동일한 가치예요. 거의. 그 자체가, 화폐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마이큰, 은, 동. 이 세 가지 쓰죠? 보통. 그래서 중국에는 은을 많이 쓰는데, 되게 세계적으로 이제 우린 동을 많이 쓰면 세계적으로 보면 은화를 많이 써요. 왜냐면 은화가, 모두 이제, 금은 너무 시기성이 이게 강하지만, 금화를 쓰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이게 시소성은 있지만, 많이 생산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은은 시소성이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통화로서 많이 쓸 수 있는 만큼, 은강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은이 쓰고, 명정시대 때죠. 그래서 명정시대 때 이제 마제은 같은 은화들이 있고, 모든 세계의 은이 어디로 올라가는데 집중된다 그랬죠? 중국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영국도 이제 이게 은을 이제 중심으로 해 은화를 이제 반영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금과 은 동을 이제 할 때 이게 이제 은본이라 은화 쓴다 해서 은본이라 해갖고 은화만 쓰는 게 아니에요. 금화와 동조도 같이 사용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뭐냐면 교환할 때 뭘 기준으로 하냐? 금을 기준으로 하면 교환을 기준을 뭐하면 금본이라고 하고, 은을 기준으로 하면 뭐죠? 은본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금본이 은본이 할 때 교환 기준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측량화폐가 뭐냐면 태양화폐로 바뀌어요. 태양화폐. 태양화폐는 지폐나 뭐 동전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요거는 포면 가치하고 실제 가치를 이제 보면, 포면 가치하고 실제 가치를 보면 포면 가치가 더 높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5만원권 있죠? 그래서 5만원권에 보면 이 5만원에 돼 있지만, 이 종이 조각에는 솔직히 5만원 안 되거든. 1,000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거기는 5만원 적히고 포면 가치죠? 근데 실질은 1,000원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종이를 지폐에 사용하거나 좀 지휘따라서 동전 쓰면, 그걸 이제 믿고 쓰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거야. 이거 하나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통화를 발행할 때 어떻게 이제 발행을 하냐면, 중앙은행을 설치해요. 중앙은행을 정부의 공식력이 있고 중앙을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뭘 예치시키냐면 금과 은을 예치시켜. 그 금과 은을 담보로 해가지고 발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미국 같은 근본이 태양이죠. 그래서 1달러를 가지고 가면 중앙은행에 1달러 사용하는 뭘 주죠? 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信用도 확보하는 거지, 지폐에 대한. 그래서 이제 금을 확보해갖고, 금을 담보해가지고 지폐를 발행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금본이 태양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은을 발행해갖고, 거기에 저장해가지고 담보로 발행하면 뭐가 되면? 은본이 태양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은중심이었어요. 파운드나 이런 것도 다 은본이 중심이었고, 은을 기준으로 교환을 했는데, 문제는 은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왜 떨어지냐? 자, 아편 전쟁 전후도 해가지고 영국의 은이 많이 유입돼, 중국의 은이.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금값은 오르고 은값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죠. 네.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요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 이제 금이 많이 사용하지 못했는데, 왜? 강산이 개발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호주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가 왜 떴죠? 서부개척 왜 일어났어? 금강이 여기 골드러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막 금이 막 생산이 돼. 그러면서 금도 이제 어느 정도 교환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은에서 뭘로 넘어간다? 금본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금본이. 그다음 미국에서는 은본이나 할 것이냐 금본이 가지고 이제 그 논쟁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도 그 당시 그 세계 중심 금본이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금본이 태안으로, 미국도 뭘로 바꾸죠? 금본이 태안으로 정해버려요. 네. 자, 물론 영국은 금본이 태안했다가 나중에 또 은본이 바뀌어요. 근데 하여튼 19세기 말 때 그랬다는 1890년대 이후부터. 일본도 처음에 국제적인 시세에 따라서 처음에는 은본이 했다가, 그 다음에 은본이 했다가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중앙은행을 만들고 하면서 뭘로 바뀌죠? 금본이 태안으로 바뀌는 거야. 네, 태안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조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은본이에서 뭘로 바꿔야 돼요? 금본이죠. 그리고 금본이 태안제도로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단순 은본위 제도가 아니라 그 교환 비율로서 은본위 제도가 아니라 그 뭐냐면 화폐는 이제 발행하는 지폐를 발행하는 근본이 태환제로 바뀌어야 될 거야. 그러면 첫째 전제 조건에 뭐가 있어요? 중앙은행이 필요하죠. 네. 그 중앙은행에 뭘 예치시켜야 되죠? 금을 예치시키고 그다음에 금을 담보로 해갖고 뭘 지폐와 동전을 찍어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근본이 태환을 실시하려고 준비를 했어. 강구정권에서. 자,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아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는데 화폐 조례를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 조례나 태환근건 조례, 그 근본이 태환을 바탕으로 한 것을 공부해서 근본이 태환제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뭐가 부족했다? 금이 부족한 거야. 우리나라 금 강산이 개발됐지만 그 강산에서 생산하는 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해외로 일본이나 미국으로 유출되고 일본이 그 쉽게 그 근본이 태환 넘어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뺏어왔기 때문에 금을 많이 유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 하여튼 그 칙령 내용 그거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제일은행권의 학사를 보죠. 자 원래 이제 초창기 때 개항장이나 이제 그 사용했던 일본 화폐는 엔화예요. 엔화. 엔화였는데 이제 이 엔화가 이제 일본이 근본위제가 실시되면서 이게 1898년이거든요. 근본이 태환으로 넘어가는데 일본 엔화의 국내 유입 금지시킨 거야. 왜 금지시켰냐면 자 이때는 이제 금을 예치시키고 이제 금을 담보로 해서 발행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금을 많이 예치시킬 수 없죠.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근본이 태환을 이제 뭐냐면 그 하면서 금을 예치시켜 놓고 찍어낼 수 있는 지폐가 한계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지폐가 자기 국내에 사용하는 것도 모자른데 그 조선으로 갚아지면 유출되면 어떻게 해요? 통화가 부족하잖아. 그럼 어떻게 문제가 생기죠? 통화 부족 형성이나 디플레이션이 형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유출을 금지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 일본 엔화가 들어오지 못해. 그리고 이 일본 엔화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제일은행권이야. 일본 제일은행권. 그래서 이거는 일본이 제일은행이 있어요. 제일은행은 이제 원래 좀 사립이었던 이제 국립으로 바뀌었던 은행인데 거기에 이제 발행했던 찍어냈던 그 은행권이 제일은행권인데 그 제일은행권이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 그 국내에서만 사용했어요. 일본 은행에서 찍어냈지만 일본에서 건너가진 않고 국내에서 사용했던 은행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근본위제가 실시되고 그 다음에 너일 전쟁 이후에 군포도 하고 군포라는 걸 아시죠? 전쟁 기간 중에 이제 물건을 이제 증발할 때 앞으로 이제 뭐냐면 돌려주겠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징표로서 화폐나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징표로서 군대에서 발행한 군포가 있어요. 그래서 군포로서 이제 활용하면서 확산이 돼요. 결국에는 메가다 화폐 개혁 때 메가다 화폐 개혁 때 백동환을 폐지시키고 뭘 본위화폐 삼죠? 제일은행권. 그래서 이제 제일은행권에서 일본에서 이제 한 작업이 뭐냐면 제일은행권이 근본이 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 정부 이동으로 그 차관을 빌려와요. 일본에서 차관을 빌려와서 그것을 금을 예치시킨 다음에 제일은행권 발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백동환을 이제 바꿔가지고 제일은행권 교체를 하고 그래서 1905년부터 해서 이게 1911년까지 일대 그 중앙은행은 뭐냐면 실제 중앙은행은 제일은행이에요. 네, 우리나라. 그리고 거기에서 발행하는 제일은행권 본위화폐 사용했다가 나중에 이제 제일은행이 이제 뭘로 바뀌냐면 조선은행으로 바뀌어. 조선은행.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예전 건물 자리 있죠? 그 건물 자리가 예전에 조선은행 자리거든요? 그래서 조선은행에서 발행하는 무슨 조선은행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은행 거 보면 거기에 수할아버지가 있거든요. 장수를 비는 수할아버지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전에 어떤 애가 지폐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역사를 가르치면서 지폐를 많이 가지고 동전도 많이 가지고 권원중도 가지고 오고 뭐 그 일본 일본 은행권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발행한 게 아니라 수할아버지가 있더라고. 허옇게 할아버지 보여.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거 뭐냐면 조선은행권이라고 그래서 알려준 적이 있는데 그 처음에 조선은행권을 발행할 때 어떻게 하면 이토 시도봉이나 그 다음에 누구야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걸 그리려고 했어 처음에 총독부에서. 근데 너무 반발이 이게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상상 속의 인물로 그냥 집어넣고 그랬거든요. 뭐 하여튼 근데 하여튼 이 제일은행권이 확산됐다.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구한말 화폐 제도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흐름 관계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테마 넘어가는 게 산민수용 무역장정이죠. 자, 산민수용 무역장정은 이게 산민수용 무역장정 그 내용보다는 뭐가 나왔냐면 그 산민수용 그 장정 체결 결과 내지 통상권 확대한 그 청나라나 일본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내륙에 진입해 들었다, 진출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또 그 결과 또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 상인들 점점 이제 상권을 잠식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럼 산민수용 무역장정 내용 볼게요. 자, 조총 산민수용 무역장정의 장정에 나온 말은 조약과 다르다고 했죠. 삼국과 속국 간에 맺어진 거기 때문에 그 한 건데 언제 맺어졌어요? 이모군란 이후죠.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맺어진 건데 그 전문 내용을 보면 자 전문한 건 이제 그 본문 내용이 그 앞에 전반적인 그 내용들 적어놓은 건데 자 이 산민수용 무역장정은 중국의 속방을 우대한 때에 상정한 것이며 각국과 더불어 일제 군점을 하는 예를 하다. 이건 뭐냐면 국제법상 다른 나라 동일한 혜택을 받아.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체육대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야. 네. 그래서 여기는 일제 국점은 체육대우 적용하지 않는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체육대우가 적용됐어. 그게 뭐냐면 산민수용 무역장정 다음에 1883년에 개정된 조율통상조약이 있죠. 거기에 무슨 조약이 있죠? 체육대우 조약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소급해가지고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 조총 산민수용 무역장정에 있는 내용까지 적용받는 거죠. 예. 자, 거기에 이제 보면 뭐 치해복권 내용이 있고요.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사조예요. 사조 보면, 자, 거기에 보면 베이징과 한성의 양아진에서, 계잔하는데, 계잔은 이제 뭐냐면, 그, 베이징하고 양아진, 한성 양아진은 오늘날 어디냐면, 마포 일대요, 마포 일대. 이 마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강배하고 바닷배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바닷배는 좀 크고 수심이 있으니까 좀 크고 강배는 수심이 약하니까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배를 가지고 강배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 한계가 있어. 그래서 바닷배하고 강배로 교대하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 마포예요. 마포. 그래서 이 마포 일대 이제 있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도 많이 거주했어요. 양아지 일대에.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계잔 그러니까 이제 화물을 쌓아두고 객상에 육수하고 장사하는 곳 무역을 허락하고 양국 사민들이 내지채판. 그러니까 내지채판은 뭐냐면 그 안까지 더 들어가서 내지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야. 물건을 파는 거를 금한다. 근데 이거는 원칙일 뿐이고 항상 뭘 보냐 예를 봐야 돼. 그래서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했죠? 예가 있고 우리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항상 뭐가 되는 거야? 예가 원칙이 돼요. 이거 똑같은 원칙이야. 자, 금지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또 예가 있죠. 내지채판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과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예의 조항이 있죠. 이게 예의 조항이 원칙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 산민수용 무역장정이 그 체결된 당시에는 중국의 입김이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프리패스야, 프리패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중국의 상인들이 어디에 진출할 수 있는 거야? 내지 직접적으로 내지에 가서 물건을 팔 수 있다. 그래서 요걸 계기도 해서 1882년 그 다음에 1884년 개정된 조율통상조약을 계기도 해서 종전의 초창기 때 거주지구역을 벗어나서 간행이점을 벗어나가지고 직접 무역을 하게 돼요. 무역을.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중간에 중개상인들 우리나라 중개 토착상인들이 중개를 해줬죠. 이 중개상인들 몰락을 하게 돼요. 예, 이들이. 그래서 이제 상권이 점점 외국 상인들 잠식하게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전상인 중심으로 한국 중앙총상회를 결성해갖고 펼쳤던 운동이 유명한 상권수공 운동이죠.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산민수용 무역장정은 그 내용 측면에서 요거 내지통상권 인정한 거, 그 다음에 그 결과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산민수용 무역장정이 이제 체결된 배경을 보면, 자, 조선 입장에서는 이제 밀무역과 청국 원민들의 한국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독점적 경제 진출을 견제하고요.
그 다음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강화시키는 내용인데, 그 앞에는 이제 치해복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성과 양화진의 상전과 창고 여관 개설권이 있고, 내지통상권, 연안무역권, 그 다음에 연안해운권인데,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제6조에 있어요. 청국의 윤선, 증기기관의 항로 개설권과 청국의 병선이 조선 연해 내해권과 조선 국방 담당권을 허용한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이 선민수용 무역장정은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예전에 그 이모군란 전까지는 그 사대 관계가 그냥 형식적이었죠. 조공 채권 국가 아니에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청나라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한 식민지 지배 관계로 바뀌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조총사, 그 사대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식민지와는 모국 간의 관계로 바뀌려고 해서 적극적으로 내정 간섭을 했죠.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그 삼민수용 무역장정이고, 이걸 통해서 중국은 경제 수탈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결과를 보죠. 결과가 되게 중요한데, 자, 아까 지금 얘가 지금 내지통상권을 허용했기 때문에 종전에 거주지 무역을 탈피해갖고, 이제 외국 상인들이 나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체육대우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다른 상인도 지배해요. 특히 일본. 그래서 1883년에 개정된 조율통상조약에 체육대가 있다고 했죠? 이게 소급 적용된 거야. 내지통상권은. 그래서 일본도 거기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청과 조선의 관계가 정통인 조공관계 체제에서 근대적 종속관계 변질됐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청의 양지역 체제를 강요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조공체가 근대 종속관계를 강요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건 청의 입장에서 양지역 체제는 조공체제와 그 다음에 근대 시민관계고, 우리 입장에서 그 양지역 체제는 다른 거예요. 양지역 체제는 뭐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근대적 근대적 조약관계, 그 근대적 국가관계하고 뭐가 같이 공존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근대적 그 국가관계와 사대관계가 같이 공존하는 형식적인. 근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뭐냐면 사대관계라고 생각하냐면 종속관계로 생각한 거야. 청나라 입장에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평의 조약이 체계합니까 결정 역할로 해서 이제 조선사에 큰 타격을 하죠. 그래서 반찬 감정이 증대되고, 그래서 한국중앙총상의 삼권수호 운동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무역의 비중이 점점 상승돼요. 이 조약이. 왜냐면 청나라는 그 당시 삼민수용 모집장정이 청나라 내정 간섭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청나라 상인들의 우대 정책들을 펼쳐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초창기 때는 일본 상인들이 좀 우위에 있었는데, 이걸 계기해서 점점 따라잡죠. 그래서 청해정책 직전까지는 무역 비율이 55대 45야. 그러니까 55는 일본이고, 그 다음에 청나라는 45죠. 요 비율. 이런 것들이 점점 따라잡기 시작한다. 특히 이제 그게 그 또 경제적으로 유리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초창기 거주지 무역은 일본이 자국 상품이 없기 때문에 자국 상품을 갖다 판 게 아니라 뭘 갖다 팔았죠? 일본이? 그 영국산 변직물이나 외국의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들, 빨래다, 비누나 뭐 이런 것들, 이게 뭐죠? 갑자기 성냥이나 이런 것들 갖다 팔았어. 예. 근데 이제 일본 상인들이 어떤 식으로 받냐면, 일단은 일본 상인들이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홍콩이나 그런 지역이거든요? 홍콩에서 물건을 떼와요. 일본 상인들이. 그러면 그걸 조선에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일본에 떼오면 일본 상인 따면 일본에 갖다 팔고, 일본에서 몇 가지 유통 단계를 거쳐가지고, 어디거든? 조선으로 건너오는 거야. 그러면, 근데 이에 반해서 그 중국 상인들은 홍콩에 떼온 물건을 곧바로 어디에 갖다 파는 거죠? 조선에 갖다 파는. 그러면 유통 단계에서 이제 일본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은 뭐야? 좁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단가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이게 누가 다 싼 거죠? 청나라 상인들이 싼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 물건이 많이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영국 상품을 이제 떼가지고 파는 거는 이제 마진이 안 남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거주지 무역 이후부터 탈피해갖고 이제 내지 물건 팔 때는 이때부터 뭘 팔기 시작하냐면, 일본 자국산 명포를 갖다 팔아요. 예전에 영국산 명포를 갖다 팔아요. 근데 일본 자국산 명포가 훨씬 우리나라한테 먹혀 들어가는 거야. 예. 왜 먹혀 들어가냐면, 일단은 그 영국산 명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체격에 또 안 맞고, 그다음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뭘 잘하죠? 빨래를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빨래를 하면 영국산 명포는 쪼그라들어요. 근데 일본산 명포 같은 경우에는 모양은 좀 그러더라도
질기고 빨래도 그대로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체제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면포가 또 가격도 싸고 하니까 널리 확산이 돼. 그러면서 영국산 면포 때문에 뭐 조선의 토포선이 좀 가진 것도 있지만,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영향 안 미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국산 면포는 고급 면직물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면포는 뭐죠? 중저가 면직물이죠. 시장이 다르니까. 근데 일본산 면직물은 가격도 싸고, 그 다음 우리나라 토포하고 경쟁 관계죠. 결국에 일본산 면직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반일 감정이 일어나는 어떤 배경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일본이 면포를 팔면, 우리 대신에 뭘 갖는 거죠? 쌀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슨 교환 체제라고 하죠? 미명 교환 체제가 이제 부함할 때부터 계속 형성이 되는데, 하여튼, 아이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청나라 무역의 비중이 상승하니까 안 되겠다. 일본 입장은 좀 위기의식을 느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전쟁을 일으켰다? 청일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야. 물론 청일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경제적인 측면을 볼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일전쟁 이후부터는 완전히 시작을 누가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이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 이제 보면 그 불평등 조약이 있고, 그 불평등 조약이 나중에 조일통상 장정과 조약 이런 조약 개정의 일부 반영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조일통상 장정 개정, 개정이 여기 좀 잘못됐네. 여기 중공된 내용을 좀 지우세요. 예. 조일통상 장정 개정의 일부 반영 이렇게. 자, 거기에 보면 치해법권이 확대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삼 수출에 대한 고유의 관세부가, 그래서 중국에서 홍삼을 재배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홍삼이 건너갈 때 고유 관세 부과예요. 왜냐면 중국 애들이 이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한성의 개장, 개항장의 양화진 개방, 그 다음에 결정적인 뭐가 있다? 내지치 판권.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고, 그게 뭐냐면, 연안 어권, 절정 관세, 그 다음 의주, 해령, 육류 통상권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 이제 뭐냐면 불리한 조항들이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삼민수령 무역장정 외에도 있는데, 그 외에 좀 중요한 조약이 또 있어요. 조미수 통상 조약도 있고, 이런 것들 제가 좀 뺐는데, 시험에 안 나오고 뺐었는데, 문제 풀어보면서 같이 살펴보고 하죠. 일단. 자, 거기에 보면 13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문제 푸는 삼민수령 무역장정 외에도 그때 구함할 때 맺어진 여러 가지 조약들을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12번 문제 보세요. 12번. 자, 가와 나의 조약의 명칭을 써보고, 가의 밑줄칭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써보시오. 그리고 밑줄칭 나의 조약의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 두 가지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제 가는 뭘까요? 부산항구의 일본 인민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부두로부터 계산하여 동북 남북의 각 지역의 심리를 정했다. 이거는 어느 조약을 맺었죠? 강화도 부속조약이었다? 조일수 조교 부록이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간행이정이라고 해요. 간행이정. 그래서 이 간행이정은 이제 뭐냐, 여기에서 이제 부두의 거리, 이건 거루지예요. 그러니까 거루지 뭐냐, 조개야, 조개. 조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리죠. 계양가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개를 기준으로 해서 심리를 이제 말하는 거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개정한 것이 조일수 조교 수각이죠. 수각은 몇 리까지? 50리까지. 그 2년 이제 100리까지.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가 밑줄친 것은 간행 이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조약은 뭐와 관련된 거죠? 조선왕국에 거주한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무제한 수출할 수 있다. 이건 조일통상 조약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처음 맺어질 때 이게 되게 불리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이제 개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어. 왜냐면, 무제한 유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가뭄이나 홍련 같은 경우에는 쌀이 우리나라도 부족한데, 일본 가면 완전 쫓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하고 또 간세업종도 개정해달라고 했거든요, 일본한테. 왜냐면 그 간세는 예전에는 그 무간세였잖아, 원래 강화도정 때는. 근데 이제 간세가 없는 게 상당히 불리하는 아닌 거야. 이 간세가 중요하다는 걸. 그래갖고 이제 일본이 이제 그 전에 1882년에 조총산민수령 무역정정했는데 일본이 원했던 게 뭐냐면 그 체육대우가 원했는데 체육대우는 강화도 지역에서 받지 못했거든요, 일본이. 거기 내지통상권이 있고. 그래서 그 체육대우를 얻으면 내지통상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 아래 1883년에 그 뭐냐면 종전에 강화도 지역에 없는 그 체육대우를 얻게 된 거죠. 개정된 그 조일통상조약에는 대신에 뭘 준 거죠? 간세 조약을 집어넣은 거야. 무관세 간세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언급했던 그 한 해 풍년이 들거나, 아니 풍년이나 그 가뭄 때는 양곡을 제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한 달 전에 방공령 선포에서 그 뭐냐 수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거죠. 이게 개정된 조일 통상조약이야. 이게 나번. 그래서 이게 나를 이제 조약을 나중에 개정한 거죠. 1883년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일무역 규칙인데 조일통상장정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 개정된 내용을 보면 자, 조일통상장정의 무관세 규정이 개정돼가지고 그 당시 일본도 간세권을 인정받게 되고요. 그 다음 조선정부가 잠정적으로 미국 수출 금지할 때는 반드시 1개월 전에 지방간이 일반 영사관에게 알려야 된다. 이거 주로 관찰사. 근데 이걸 방공령이라고 하죠. 방공령. 그래서 이제 알려야 된다 하는데 요것 때문에 방공령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건데 왜냐면 1개월 전에 알려야 되는데 알렸어. 근데 통보 시점을 알리냐 그걸 받아보는 시점을 알리냐를 가지고 기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통보한 시점을 가지고 이제 방공령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그 통보한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수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신한 시점이 다르다는 거지. 한 달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손해봤다.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교통통신 같은 걸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게 해도 그 뭐냐면 지금은 뭐 이메일 보내면 되잖아요. 카톡 보내면 되고. 근데 그 당시에는 매일 그 편지를 보내야 돼. 그러니까 편지의 발송 시점 이게 이제 한 달이죠. 그리고 이제 근데 한 달 전에 보냈는데 이게 일본에 간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점은 일치가 안 돼. 한 달이 안 돼. 그래서 28일 정도밖에 전에 받았다. 그러면 일본이 이제 손해봤다는 식으로 손해배상을 한 거지.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이다? 방공령 사건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인이 됐던 조약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 체육대우는 이제 체육대우나 나중에 이제 뭐 간세조약이나 이런 다 어디에 있냐면 조미통상조약이 있어요. 예, 조미통상. 그래서 1882년 조미통상 조약 내용을 이제 서로 바깥치기 한 거야.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13번 문제가 조미통상 조약이죠. 조미통상 조약인데,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조미통상 조약. 예. 조미통상 조약은 그 조선과 미국이 맺어진 서양 국가에서 최초 맺어진 조약이야. 누구의 중재 때문에? 중국의 중재 아래서 맺어진 거죠. 중국이 왜 그 조미통상 조약을 중재를 해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이제 뭐냐면 그 중국 청국의 입장 볼 때는 그 미국 같은 우호주의 국가를 선택 수용함으로써 한반도 내에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굴 견제할 수 있죠?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다목적으로 이 중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홍장이 초안을 마련해가지고 그 미국의 이제 그 뭐냐면 미국 그 뭐냐면 대표한테 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쓴 게 아니라 이용재 다 작성한 거야. 이용장이. 그리고 요것도 어디에서 논의했냐면 그 중국 대표, 미국 대표가 중국 베이징에 가서 논의했어요. 근데 베이징에서 이제 뭐냐 조약 체결하기는 좀 그러니까 어디로 옮겼냐면 제물포에 옮긴 거야. 그래서 제물포에는 형식적으로 이제 미국 대표와 조선 대표가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이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국기가 없는 거죠. 미국 성종인데 우리나라가 없으니까 급히 만든 게 뭐냐면 태극기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 나온 걸 이제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이 거중주종이죠. 그게 그래서 서우독고 거중주종함으로써 우리를 두퇴한다. 그래서 이제 요걸 뭐냐면 거중주종은 이게 뭐냐면 제3국의 분쟁 당사국사에 개입해서 분쟁을 원활히 해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거중 조정을 누가 이제 주장해? 이용장이 그 초안을 집어넣을 때 집어넣은 거야. 왜냐면 이제 미국이 이제 한국을 좀 약간 보호해주고 세력균형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넣은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해석이 차이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국권 넘어갈 때 이제 우리나라가 그 특사 파견에서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우리나라는 이 거중조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거중조정을 공수동맹, 동맹관계로 해석해요. 그래서 지금 한미 상호 보호 동맹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미국은 단순히 우호적인 표시다. 외교적인 어떤 수사에 불과하다. 거기서 삐걱 난 거지, 이제. 예.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뭐냐면 이제 그 외에도 미국에도 체육대우가 있어요. 체육대우,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관세 자주권 인정해줬죠. 관세 자주권. 그래서 이제 수입세율의 이제 생산품은 이제 10분의 1, 40분의 뭐 3분의 10분의 3 이렇게 해서 관세 자주권을 인정해줬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최초의 조약은 관세 자주권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치해법권이 아니라 체육대우 인정해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체육대우가 탑하니까 1년 뒤에 개정을 해준 거예요. 일본이 대신에 관세 자주권을 이제 주고 조선한테 대신에 자기가 뭘 걷는 거죠? 체육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환한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조미수호 통상조에서 좀 볼 게 뭐냐면 원래 청나라가 이제 뭘 요구했냐면 그 미국한테 조선에 대한 속방조회를 요구했어요. 속방조회가 뭐냐면 그 이용장이 얘기한 건데 그걸 좀 집어넣으라 조약에 조선은 본래부터 청나라의 속국이다라는 걸 명시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미국 그 협상 대표가 슈베트는 안 된다. 도저히 집어넣을 수 없다. 조선이 비록 예전부터 청나라 조공국이긴 하나, 이거 엄연히 이게 뭐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그래갖고 거절했죠. 그래서 이 속방주에는 결국에는 안 집어넣었어. 요거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미국 내에도 이제 청나라가 여러 나라가 이제 또 뭐냐면 통상조약을 좀 중개해줬거든요. 근데 대부분 나라들은 영국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는 다 받아들였어요. 속방조약을 집어넣는데 미국만은 안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조약을 맺고 나서 미국이 뭐라고 했죠? 미국이 그 당시 이제 공사관을 파견했죠. 공사관을 파견했는데 이 공사관 파견 의미가 있어. 왜냐면 우리나라를 자주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거죠. 공사 파견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미국이나 일본 정도밖에 없고, 되게 뭘 파견하냐면 영사나 대리공사.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공사가 있고 우리의 영사나 대리공사 파견한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만큼 우리를 존중해줬다. 그래서 거기에 존중한 것에 대한 보훈으로 뭘 파견한 보빙사를 파견한 거잖아요. 예. 근데 물론 이제 미국도 그렇게 하다가 원래 미국이 우리나라 이제 공사 파견하고 그건 어떤 이유냐면 처음에 미국인들 되게 오해했던 게 뭐냐 우리나라가 되게 잘 사는 국가로 생각했어. 그래서 그 시장 개척 목적으로 이제 파견했는데 막상 보니까 영 아니거든. 지지 못 사는 나라고 뭐 실력 경제력도 없고 국력도 미약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공사를 대리공사로 그냥 다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초에 조선의 미국 공사가 대리공사 칭호 격하되니까 아예 열받아갖고 그냥 귀국했거든.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자, 뭐 그때 조금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독립을 외쳤던 거는 우리나라 위한 게 아니죠. 뭐 때문에 그죠? 미국의 이익을 찾기 위한 거예요. 그거는요. 예. 하여튼 여기 이제 13번 문제는 이제 보면 여기 거중조종 여기 있죠. 타국의 불명한 일이 있게 되면 1차 조사를 거친 후에 소도와 잘 조처한다. 거중조종. 조선은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석했죠? 우리나라가 일본이 위협받는 거 미국 도와준다. 이거 군사동맹, 공수동맹을 해결했는데 이거는 그냥 미국은 하나의 외교적 수사다. 문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처음 들어간 내용도 외워두죠. 체육대우, 그 다음에 간세 부관 조약, 그 다음에 곡식의 무제한 유출. 이거 외워두세요. 여기에 나중에 어디에 들어가죠? 개정된 조율 통상조약이 이렇게 들어가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40페이지 잠깐 풀어보세요. 이게 잠깐만, 이거 관련된 것들 좀, 리베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읽고 넘어갈게요. 리베르 교과서.
몇 페이지? 리베르 207페이지 일단. 그러니까 리베르 207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조미 수호 통상 있죠? 그 1조, 5조, 그 다음에 14조 얘기인데, 이 1조는 거중 조정하고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5조는 간세품, 간세 설정 관련된.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 간세 설정은 약간 이게 협정간세예요. 협정간세는 뭐냐면, 원래 간세라는 것은 뭐죠? 서로 이제 그 수출품이 수입국한테 이제 수입 제품에 부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입에 오면 그 수입 제품에 부과하는 간세인데, 그러면 간세를 부과한 나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간세 부과할 때 누구한테 해야 돼? 협정 간세 해갖고 미국하고 같이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품,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품 때는 미국이 지네들 알아서 하는데, 미국의 그 뭐냐면 그 수출품, 우리나라 수입품이죠. 수입품 간세를 부과할 때는 꼭 미국하고 해야 돼. 일방적인 거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약간 불평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세 자주권을 확보했다 이렇게인데, 물론 조약에 그 내용이 있어요. 간세 자주권 관련된 내용이. 근데 실질적 운영에서는 협정 간세 때 간세 자주권을 제약했다는 말이 실제로 맞아요. 예, 이 말이. 자, 그 다음 14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자 보면 그 조약을 체결되는 통상 무역 상호 교류 등 본조약에 부여되지 않는 어떤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 허가할 땐 자동적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이거 무슨 조약이죠? 최상의 혜택을 주어준다 해서 체국 대우죠. 최초는 미국한테 주어진 거야. 미국한테. 일본도 원래 강화도 조약 때 그걸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받지 못했어. 근데 미국한테 받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미국과 이제 조약을 맺은 후에 그 후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조약을 맺게 되죠. 뭐 영국, 독일, 그 다음에 있고,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와 거치자고 직접 수교를 했다. 이런 것들이죠. 왜냐면 그 청나라 러시아가 경계를 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관련된 조약 내용들, 그 내용들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누구죠? 예. 강화도 조약에서 제1관 조선은 자주의 나라에 아니 거기 옆에 서구열강과 불평도 조약 체결하다 있죠. 그거 내용이요. 강화도 조약에서 종주권을 부인당한 청은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승인받기 위해 미국과 조선의 수교 중재에 나섰다. 조선도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882년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는 양국 가운데 한 나라가 제3국의 압박을 받으면 서로 도와준다는 거중조정 조항이 있고 치외법권과 최애국 대우의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록 낮은 비율일지라도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과 국식의 무제한 유출을 방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정부가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조선은 1883년 영국, 독일과 잇따라 조약을 체결하였고 1884년 러시아와는 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교하였다. 프랑스와는 천주교 선교 인정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어 1886년에 수교하였다. 이들 조약 역시 미국과 맺은 조약과 마찬가지로 최애국 대우 규정이 적용된 불평등 조약이었다.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파악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거기 이제 조일수 조교 부록하고, 조일 무역 규칙, 조일 통상 조약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좀 봐주세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이제 좀 보면, 잠깐만요. 이거, 관련된 207페이지, 207페이지 내용이 같이 봐주시고요. 형상평가 문제 또 풀어볼게요. 140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140페이지 34번. 34번 이제 문제 볼게요. 34번을 보면, 자, 다음 미추진 기획의 의미를 서술해보고, 유엔의 경제적 영향을 두 줄 이내에 말해보시오. 이거 청의 입장에서 이 조약의 의미를 서술해보시오. 있는데, 자, 기획의 의미.
그 수용 무역장전 청해 속방에 우대한 뜻을 사정한 것이고, 자, 여기 각 대등 국가 간의 일체 동동 혜택을 받는 예는 다르다. 이건 뭘 부정한다는 거죠? 요거는 체육대우를 부정하는. 요 장은 다른 조약과 다른 나라에 적용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는 의미는 좀 다르게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속방이니까 무역이나 협정 형식을 지어야 실제로 청의 속방임을 강조하기다. 그리고 체육대우를 부정했다. 뭐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 영향은, 이거는 이제 아까 예외 조항이 있다고 했죠? 다만 내지 행상이 필요할 경우에 지방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실질의 원칙인데, 그래서 거주지 무역을 했던, 중개 무역을 했던 국내 상인들이 크게 타격을 입혔고, 자, 그 다음에 청당 측면에서 이제 의미를 보면, 일단 청상인들 내륙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제 특권을 보장받았고, 이걸 통해서 청은 조선의 내전과 외교까지 간섭할 수 있는 경제 침략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래서 조총산미 수용 무역전쟁이 예전에 그 영양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의 무역 비중, 그거와 관련돼갖고 이제 나왔는데,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경제 영향에서도 그 겨루지 무역에서 이제 중개 무역을 했던 국내상에 타격했다. 이거 외에도 또 하나 적어야겠죠? 청나라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일본을 이제 시장을 잠식한 거죠. 통상 범위. 이것도 좀 적어두세요. 일본 상인들이 이제 했던 무역 비중이 점점 청나라 상인의 무역 비중으로 높아갔다. 네, 이런 것들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고. 자, 그 다음에 146페이지 잠깐 보세요. 146페이지. 자, 53번 문제 볼까요? 53번. 자, 밑줄 준 내용과 관련된 조약을 써보고, 일본이 쌀을 수출한 이유를 두 가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때 이제, 수출하는 수입한 이유죠. 예. 그리고 이때 개항장 객주의 역할을 이제 써보시오. 자, 일본 상인들은 이제 초창기 때요, 개항장에서 치해복권, 일본 화폐 사용, 무관세 같은 특권을 누리면서 무역을 독점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들은 영국산 면직물을 가져와 팔고 조선의 쌀, 홍, 새가죽 같은 사간 중개 무역이다. 이 중개 무역이라는 건 한국 상인들이 거쳐가지고 무역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조약의 명칭은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예, 요거는 여기는 이제 53번에 일본 화폐 사용, 무관세. 그러니까 일본 화폐 사용은 조일수 조교 부록에 있어요. 그 다음에 무관세는 뭐가 있죠? 조일 무역 규칙, 조일 통상 장정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쌀을 왜 많이 가져갔을까? 이건 뭐 구한말 때부터 시작해서 일제가 우리가 그냥 통치할 때까지 쌀을 많이 가졌는데, 일단은 일본이 미국 생산에 넉넉하지 못했고, 그리고 산업화, 급격한 산업화가 가지고 조선의 인구 증가로 해서 산업화 인구 중에서 개항된 쌀값이 조선의 2배 정도 형성됐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쌀이 부족해서 일본에서 쌀 폭도까지 일어났죠. 예, 그런 것들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곡물가가 안경시켜서 이제 산업화에 필요한 저임금을 바탕한 이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중개무역을 할 때 큰 역할을 했던 상인들이 여러 상인들이 참여했지만 개항장 객주예요. 그래갖고 이들은 외국 상인과 국내산을 거래하는 중개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이제 거두지 무역에서 이제 벗어나가고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되잖아요. 일본이나 중국이. 그러면서 중간에 상인의 역할을 했던 한국 상인이 대거 몰락을 하죠.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도 있어. 이게 누구냐? 객주인데 개항장 객주가 아니라 내지 객주야. 왜 내지 객주가 살아남았냐 하면, 일단은 일본산이나 중국산이나 우리나라 시장까지 올 수 있어. 소비지까지는. 물건을 가지고. 근데 문제는 소비지에서 직접 물건을 팔 수 있어요? 못 팔죠. 지금도 그렇지만 외국 제품에 있는 사람들 가보면 외국 물건이나 파는 사람들 자동차 BMW, 아우디 그래서 거기에 독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갖다 파는 거 아니죠? 다 한국 사람이 팔잖아. 판매상이.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소비자 상대하려면 한국인을 통해서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지객주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내지객주가. 그러니까 거기 도매까지는 장악했는데 소매 막상 이제 판매
손해상 같은 경우에는 내지객주를 이용했다. 그러니까 내지객주가 이제 이득을 챙겼다 그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중개무역에서 비교해 볼 때 한국 상인들은 큰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상권도 잠식당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처음부터 그냥 갖다 일본 상인들 일본 물건이나 중국 물건 안 가고 팔면 되는데 자기들 그때까지 좀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손해 보니까 뭐 상권 수호 운동하고 뭐 그런 거 같은데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조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언급한 것처럼 그 강화도자하고 여러분 다 아실 테고, 그래서 이제 조일수 조교 부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일무역 규칙, 조일통상조약, 그다음에 개정된 조일무역통상조약 1883년에 이것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여러 이제 외국과의 이제 수호통상조약 중에 그 다 할 필요 없는데 그 조미수호통상조약 있죠. 그거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나라 간의 무역 있죠. 그 조총 삼민수용 무역정장 그 내용과 영향 요거는 좀 파악을 해주세요. 교과서나 그런 거 찾아갖고. 자, 그래갖고 이제 그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메가다일 화폐 개혁인데 요거는 좀 약간 설명이 길어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복직을 해야 되거든요 내일요. 네, 거의 철출근인데 제가 이제 겨울방부터 해갖고 이제 지금까지 좀 쉬었어요. 눈 때문에. 그래갖고 그냥 막상 또 일을 하려니까 두려움이 앞섰네요 그냥. 계속 적응하기 때문에 좀 오래 좀 빨리 끝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